자, 그러면 인도사 부분을 할게요. 이 인도사 부분에서 이제 인도사 기출문제 분석표를 보는데, 최근에 기타사에서 좀 약간 나오는 게 인도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도사 나오는 부분을 보면 이제 재작년 문제에 그 무굴 제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굴 제국에 나오면 거의 대부분 악바다 대제하고 아우랑제부 비교하는 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쿠샤왕조의 간다라 불상은 예전에 한번 문제 나왔어요. 요거는. 그 다음에 쿠타왕조도 예전에 한번 문제 나왔고, 그 인도의 종교사상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전에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3년 전인가 4년 전에 아소카왕 관련된 업적 물어본 적 있죠. 예. 그 외에는 뭐 볼 건 없어요. 딱 보면 이제 대부분 그 객관식 기출문제 때 약간씩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근대 들어가고 이제 예전 객관식 기출문제 때 뭐 세포유항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예전에 기출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03년도 기출문제 세포유항쟁 해갖고 그 세포유항쟁의 그런 그 뭐냐면 용어 문제점 세포유항쟁을 사용할 경우에는 마치 세포에만 참가한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 있잖아요. 그거 한번 문제 나왔고 객관식 기출 때 아주 객관식 기출 때 브라마샤마즈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걸 이제 보면 되게 앞바다 제도하고 아우랑 제부가 많이 나왔고 그 외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아수카 왕이 없죠?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예측을 하는데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일본사가 나왔잖아요. 최근 주소를 보니까 일본사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나온 게 기타사 분야. 기타사인데 기타사도 이제 지금 추세들 보면 중동사는 별로 안 나오고 인도사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인도사 쪽에 관심 있는 교수가 기타사를 계속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인도사 부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도사 부분을 무굴 제국하고 그 다음에 어디야? 아소카 왕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좀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도사의 전개 과정을 좀 볼게요. 일단은 인도사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상당히 연대가 예매해. 왜 연대가 예매하냐면 인도 사람들은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인도는 뭐가 발달됐냐면 종교나 사상이 발달됐어. 그래서 인도는 역사 기록을 별로 안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인도사 공부할 때 주변 민족의 역사라든지 유물 유적 이런 것만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인도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냐면 그 인도가 이제 영국의 통치할 때 있죠.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에 비해서 인도사가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도사를 이제 할 때는 좀 약간 불명확한 게 많고요. 연대 표시에서도 막연한 게 좀 많아. 뭐 100년 단위로 끊어지고 그러는데, 자, 인도에서 이제 볼 게 이제 여기도 마가다 왕국이 있지만 예전에는 드라비다족이 세웠다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 뭐가 있죠? 그 인더스 문명이 있죠. 인더스 문명이 있고, 그 인더스 문명을 이제 누가 멸망을 시켰다고 그래요? 추정컨대, 그 당시 아리아 민족이 멸망을 시키고, 아리아 민족이 원래는 인더스 문명에 들어와서 어디로 넘어가죠? 겐지스강 쪽으로 넘어가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니그베다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카스트 제도가 성립되고 철기 문화가 만들어지고 도시 문화가 도시 국가들이 성립하고 농업 사회가 이제 하고 정착 생활이 가능한 이런 사회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도시 국가들이 통합해서 여러 국가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인도에도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고요. 그 인도의 춘추 전국 시대 제일 큰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마가다 국가가 있어요. 이때 이제 불교가 이제 성립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있다가 이 왕조들 통일한 그 국가가 마우리아 왕조죠.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인도의 여러 정치 세력들이 통합이 돼요.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티아 왕국이라고 해서 잠깐 저기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리스 왕조가 있어요. 예. 그다가 이제 거기에 두 번째 통일 왕조가 뭐냐면 대월지 한 분파인 또 쿠샤 왕조죠. 쿠샤 왕조. 예. 그러다가 이제 쿠타 왕조 넘어가고 쿠타 왕조가 멸망하고 바르다나 왕조가 잠깐 있다가 다시 분열 시대가 있죠. 라지푼드족이 와서 라지푼드 신두개 왕조들 세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델리 슐타 5왕조가 된 다음에 무슨 제국 넘어가요? 무굴 제국 넘어가죠.
이렇게 이제 흐름이 있고요. 근데 인도사를 좀 볼 때 인도사는 이제 거기 마우리아 왕조, 쿠타 왕조, 모굴 제국 이런 통일 왕조도 있는데 이 통일 왕조들이 특징이 뭐냐면 전 인도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항상 북부 중심이죠, 되게. 그리고 그 제일 크다는 그 어디야? 모굴 제국도 남부까지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했어. 왜 그러냐면 북부는 아리아 계통의 사람들인데 데칸공원 남쪽에는 누가 사람 드라비다 계통이야. 그러니까 언어나 문화나 인종이나 너무 달라. 그래서 북부에 통일 왕조가 있으면 항상 남부의 왕조도 같이 있어. 그 남부 왕조가 이제 북부의 통일 왕조에 뭐냐면 충성의 대가로 자치권이나 독립을 인정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인도의 고대 사상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인도는 그 브라마교가 있었죠. 이 브라마교가 언제 성립됐죠? 리그베다 시기 때 성립됐어요. 그래서 BC 되게 이제 15세기에서 BC 10세기에서 BC 600년 시기를 리그베다 시기다 하는데 요 사이에 이제 카스트도 성립되고 그 다음에 브라마교도 성립되죠. 그래서 원래 브라마교는 뭐예요? 창조주이신 브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다신교들 체제인데 태양이나 물, 불 같은 자연 현상을 신격화시켜갖고 이제 숭배하는 종교인데 초기 브라마는.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이제 신 자체를 숭배하는 거는 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를 더 강조해. 그러니까 목적보다는 수단이라는 걸 더 강조하죠. 왜냐하면 브라마들이 이제 제사 절차들을 되게 복잡화시키죠. 자신의 그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식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BC 5, 6세기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영역 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종교들이 등장하죠. 이게 이제 뭐냐면, 바이샤나 크샤티아 중심의 불교, 뭐 자이나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불교 자이나교가 있는데, 나중에 쇠퇴하죠. 쿠타왕조 전후도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롭게 등장한 종교가 신두교야. 신두교는 브라마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우파니시아드, 불교, 자이나교를 합친 종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의 주요 종교는 신두교가 되고 자이나교는 소수 종파고. 아이고 네, 떨어졌는데 별건 아니에요. 제가 지저분한데 많은 분들이 또 음식을 주셔가지고 놔둘 데가 없어서 여기 놔두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다시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신두교가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때, 브라마교, 우파니샤드, 불교, 자이나교 뭐 이런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제가 표로 정리를 했어. 여러 책을 참고를 해갖고. 요 표 그냥 필요하시면 다 퍼다 쓰셔도 돼요. 예. 최근에 어떤 간사분은 그 자기 거 썼다고 고소까지 걸고 오는데, 제가 보면 볼 것도 아닌 거 자료 같은데, 저는 그냥 다 보셔도 되고 번영해도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초기 브라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리아 민족이 갱지스강 진출기 때 형성이 됐고 초창기 때는 자연신을 신격화시켜가지고 숭배했던 종교인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자연신 숭배보다는 그 숭배 방법, 제사, 의례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상당히 복잡화시키고 할 때 비싼 물건을 갖다 바치게 하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 프라마의 특권들을 함재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때 합리화시킬 때 얘네들이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범화분리야. 범화분리 뭐냐면 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브라만이야. 브라만 보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는 아트만이야. 그래서 내 자신은 지금 아트만에 갇혀 있어. 그러면 그것을 밖에 있는 브라만의 보편적인 정신으로 나가야 되죠. 그럼 이 보편적 정신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사죠. 제사. 그래서 얘네들이 범화 분리를 주장해요. 이 범화 일치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범화 분리는 좀 이렇게 못 들으셨던 건데 하여튼 범화 일체 반대가 범화 분리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신교 체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까지는 초기 브라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윤회, 뭐 해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예. 자. 근데 이제 그 우파니시아드 철학이 등장하면서 달라지죠. 이게 상당히 이제 인도 종교사의 상당히 사상사에 중요한 철학인데
이 우파니 니치아들은 브라마교가 점점 형식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비판해서 내부적으로 등장한 사상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얘네들의 논리는 뭐냐면 범아 일체 사상이에요. 범은 브라만이고 아는 아트만인데 예전에는 범과 아가 분리돼 있죠. 그래서 내 아트만을 벗어나가지고 뭐 한다? 그 브라만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잖아요. 근데 얘네들 논리는 뭐냐면 내 아트만 속에 내 안에 아트만과 함께 또 뭐도 있어요. 네? 브라만도 같이 있어.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수양을 잘해야 돼. 얘네들 논리는. 그래서 범아일체를 중요하고 이들 우파니 이시아드 철학은 나중에 불교나 자이나교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우파니 이시아드 철학은 뭐냐면 업, 윤회, 해탈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도 사상 종교 보면 다 업, 윤회, 해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나오고 자이나교, 신두교 다 나오는데 어느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냐면 다 우파니 이시아드 철학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근데 우파니 내용 업은 왜 생기냐? 업은 이제 뭐냐면 얘네들은 윤회라는 개념 있죠. 윤회는 수레바퀴 좀 돌잖아. 그러니까 영원 불면이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육체는 죽지만 영원이라는 것은 계속 돌거든요. 윤회를 해. 윤회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전생에서 이제 현세 살고 앞으로 생애도 있죠. 이런 식으로 돈단 말이야. 근데 업은 왜 생겼느냐? 다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거야. 인간.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지인은 뭐 때문에 전생의 업 때문에 생긴 거죠. 그리고 내가 업을 잘 쌓으면 전생에 어떻게 돼요? 좋은 집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수도자로 태어나고 그런 건 다 누구 탓이죠? 노예로 태어난 것은 자기 탓이야. 왜? 전생의 업을 제대로 못 쌓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을 해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윤회의 해탈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윤회의 고통 없애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과 고통을 끊어야 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끊어야 되냐? 자, 명상이나 사색이나 요가나 고행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눈여볼 게 이제 요가 같은 거 있죠, 요가. 여자분들 요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원래 요가는 몸매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해탈의 수단으로서 한 거예요. 해탈의 수단. 그 다음에, 고행이라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거야.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내 아트만 안에 있는 브라만에 도달하는 거죠. 범아일체로. 그래서 이제 해탈의 대상은 모든 계층을 해탈. 근데 여기까지는 주로 브라만 계층들,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모든, 성격상 모든 계층들을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으니 누구든 수행을 통해서 이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불교와 자이나교는 요곳에 우파니 니시아드 철학을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윤회라든지 해탈이라든지 업의 개념을 수용을 했지만 이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불교나 자이나교는 또. 그래서 이제 불교와 자이나교를 이제 보면 불교 자이나교는 이제 주도층이 누구죠? 브라마 계층이 아니죠. 그 당시 성장하고 있었던 크샤트리아나 바이샤 계층이야. 그래서 정복중계 왕 중에 이제 크샤트리아 계층이 성장했고 상공을 발달하다 보니까 바이샤 계층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종전의 브라마 중심의 어떤 종교 체제에서 벗어나갔고 새로운 신흥 종교들 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고타마 시다타가 불교를 만들었고 바다마나가 자이나교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들의 그 불교나 자이나교의 공통점이 뭐냐? 종전의 브라마교를 반발해가지고 크샤트리아 바이샤의 지지를 받고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 베다나 뭐 다신 숭배 제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아트나와 브라만을 이제 우파니샤드를 강조했는데 그것도 다 부정해. 아트만이나 브라만이나 다 감각적인 거고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기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공죽시생이라는 말 있죠? 공죽시색. 그래서 색직시공이라는 말 들었죠? 색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건 뭐다? 다 공하다. 그래서 아트만, 브라마 다 형상적이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다 인정하지 않고요. 그다음 불살생을 강조한다. 그래서 왜냐면 농업 발달을 통해서 소를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를 함부로 죽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 해탈을 또 지혜를 이제 인정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불교도 볼게요. 불교는 쿠샤 왕조, 마우리아 왕조의 보호하에서 이제 세계 종교 발전됐는데 쿠샤 왕조 때는 그 주로 언제 대승불교, 마우리아 왕조는
소승불교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이게 원래 초창기 때 쿠타왕조 전까지는 되게 많이 대중화됐는데 쿠타왕조 전후로 해가지고 이게 점점 쇠퇴해요. 왜 쇠퇴하냐면 종교 탄압을 받아서 쇠퇴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불교 교리가 심화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기 쉬운 신두교에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인도에서는 소수 종파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주변에 널리 알려져 갖고 다른 민족이 믿으면서 세계 종교화되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얘네들은 업윤회 해탈을 어떻게 해석하냐, 불교를. 자, 불교도 업윤회 해탈을 이제 보는데, 이 업을 왜 형성이 되냐? 인간의 집착과 예욕의 12연기에서 업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 예. 그래갖고 이제 윤회의 원인이, 말하자면 윤회의 원인이 업에 의한 인과관계인데, 윤회가 이제 전에 집착과 예욕에 의해서 탄생을 한다고 하죠.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집착과 예욕에 의한 12연기, 서로 간의 연결을 통해서 탄생이 되고, 업의 윤회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업을 인정해요, 일단, 업은. 전생에 어떤 내가 쌓은 업에 따라서, 뭐죠? 이 현세 삶이 결정되고, 현세 어떻게 업을 잘 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세 죽은 후에 다음 생애가 어떻게 돼요? 지가 결정된다는 믿어. 근데 우파니 리샤드 철학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자, 우파니 리샤드 철학은 업을 어떻게 되냐면 절대적으로 봐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노비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태어나면 절대 그 지혜에서 벗어나지 않아. 근데 불교는 다르죠. 불교는 업은 인정하지만 충분히 내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 현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신분 제도를 인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에 따라서 내가 뭐 노비로해서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지만 또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노비로 전락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업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업을 또 중요시지만 불교에서 업보다는 뭘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냐면 불교에서는 윤회의 원을 업보다는 뭘 강조해? 10의 연기에 따른 인연을 강조해요. 인연은 뭐냐면 예욕과 집착에서 형성됐다는 거.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도깨비에서도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데 도깨비에 보면 정생에 연인이 있는데 연인 관계에 있다가 현세에 이어지고 현세에도 지내서 또 다음 세에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하고 사귀었어. 그래서 사귀었는데 예욕과 집착에 의해서 막 그 사람을 좋아하다가 어떤 일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로 태어나도 그 인연이 뭐냐면 인연의 고리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제 한 번도 안 본 사람인데 뭔가 느낌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느낌 오는 사람들. 뭔가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고 이건 왜냐면 불교에서 얘기하면 전생에 뭔가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도 여기에서 이제 우리 나하고 만난 것도 뭐야? 다 전생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왜냐 전생에 집착의 고리를 끊지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집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도 뭐죠? 계속 이 집착의 고리가 이어져서 언젠가 또 만나게 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야. 이걸 10의 연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업도 강조하지만 업보다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인연이야, 인연. 원래.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불교가 학대당하면서 인연 요소는 없어지고 잘 강조되지 않고 어디만 부각되죠? 업만 부각이 되지. 그 업을 절대화시키잖아. 이거는 후대 불교 해석인 거고 원래 원시 불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집착에서. 집착을 가지면 불행해져. 행복하지만 또 불행해져.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얘를 내가 좋아했고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 얘가 날 버렸어. 순간적으로 열받죠. 어떤 때려 죽이고 싶지. 그래서 미친년 막 욕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 불행해지며. 그럼 안 돼, 그거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집착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 수행 방법으로서 제시한 게 사성제죠. 사성제. 그래갖고 사성제는 뭐예요? 고집몰두라는 말 들어봤죠? 고는 뭐예요? 고통의 형상이죠. 집은 뭐예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야, 집착. 그리고 이 집착을 타파하는 것이 뭐냐면 멸도예요. 멸도. 멸도로서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팔정도라고 있어요. 팔정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팔정도를 제시한다.
그래서 이제 팔정도는 뭐냐? 외울 필요 없는데 팔정도는 이제 뭐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진리를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자신이 항상 시키는 일을 하고 자신의 일에 노력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하고 명상을 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의 문제, 명상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마음을 잘 조절해서 집착을 없애는 거야. 근데 그게 말이 쉽지가 않죠. 예. 집착이 있어야지 뭔가 행동이 있는 거고, 여러분도 뭐, 임용고시에 합격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탈할 수 없는 거고, 다음 생에 계속 이제 또, 이런 집착의 고리들을 얹고 이제 태어날 운명인데, 자, 그러면 모든 계층이 다, 그러면 집착의 고리 끊었어. 팔정도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탈이 되는 거죠. 그 윤회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불교의 해탈의 대상은 뭐냐? 모든 계층이죠. 그래서 만민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불교는 업은 인정하지만 업은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계층이 해탈이 될 수 있다 해서,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자인화교를 보죠. 자인화교는 불교보다 더 불상생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 승려들이 그 고기는 안 먹죠. 뭐 고기 먹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가끔마다. 근데 원칙적으로 못 먹잖아요. 예. 근데 원시 불교에선 고기는 먹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석가모니가 왜 죽는 원인이 석가모니가 이제 돌아다니니까 시주를 받고 있다가 그 어떤 집에서 이제 그 돼지 삶은 걸 줬나 봐요. 돼지 삶은 걸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불교는 그 불살생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인화교는 그게 더 강해. 얘네들은 아예 모기나 그 곤충조차도 못 죽이게 해요. 얘네들은. 근데 이런 것들을 못 죽이게 하니까 농민들은 믿을 수 없지. 왜 농민들 농사 짓다가 모기한테 물렸는데 가만 놔둬야 그냥 떼어 죽이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밟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의도하지 않지만. 그래서 주로 이 자인화교 같은 경우에는 농민보다는 상공계층들이 주로 믿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엄격한 계율, 고행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영혼이 얘네들은 왜 윤회를 됐냐. 업에 의해서 영혼이 타락했다고요. 그럼 영혼이 타락했으면 영혼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정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윤회의 고리를 깨끗이 끊을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 몸을 혹살내.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금욕하고 고행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믿는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아사자들이 속출한다. 많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자신을 굶게 함으로써 뭐냐면 내 영혼 속에 있는 어떤 더러운 때들을 씻어냄으로써 영혼의 고통, 그 업의 그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자인화교도 모든 계층을 믿는다 주장을 실제로 상위 계층만 있고요. 이 자인화교가 이게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대중화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계층들만 뭐냐면 믿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있긴 있어요. 일부 소수파들은 이 자인화교를 믿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소수 종파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에 신두교를 보죠. 신두교는 앞에 있는 우파닌 이시아드 철학가 기반으로 해서 불교, 자인화교 여러 요소를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두교 보면 신두교가 성립된 건 쿠타왕조 전에 성립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쿠타왕조를 거쳐가지고 그 나지푼트 신두교 왕조를 거쳐서 이게 보편화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 어떤 제일 종교가 되는데, 자, 그 신두교를 보면 이제 쿠타왕조 시대 때 정통 문화에서 탄생, 정치 권력의 보호를 받았죠. 그래서 그 다양성과 포괄성을 짓고 분화마교를 중심으로 불교와 민간 신앙을 흡수하면서 대중화됐다는 거. 그래서 그 신두교는 다신교 체제예요. 다신교 체제인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신 세 가지가 있죠. 창조의 신인 뭐죠, 있죠? 브라만이라고 부르는 있고, 그다음 창조를 했으면 유지가 있어야 되겠죠. 유지가 뭐야? 비슈는 신이죠. 비슈는 신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춘 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아바타라라고 하죠. 아바타라. 이걸 이제 영어로 아바타라는 말 들어봤죠? 분신, 하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모습이 뭐냐, 왕의 모습이야. 그래서 그 쿠타 왕조나 후에 이제 나지푼트 신두개 소왕국들이 이 쿠타 왕조 그 신두개를 보호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어? 비슈신의 하신으로서 자신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죠. 그걸 통해서 왕권을 정당화시켜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비슈신의 7번째, 8번째 하신이 누구냐면 부처야, 석가모니야. 그러니까 석가모니조차도, 그러니까 불교조차도 그 어디에 후수통합하는 거야? 신두교조차에 후수통합하죠. 그 다음에 비슈신이 있고, 그 다음에 파괴신이 뭐가 있어요? 시바가 있죠. 예. 그래서 3명의 신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한 신이에요. 왜냐면, 삼신일체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3명의 신이지만 하나의 모습을 띠고 있어. 기독교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거 있죠. 삼위일체 사상. 비슷한 그런데, 그래서 왜냐면 이게 보면 창조가 있으면 유지가 있어야 되고, 유지가 있으면 결국에는 생명이 다 종말이 있잖아. 파괴가 있어요. 근데 파괴 위에 다시 뭐가 일어나요? 새로운 것들이 탄생되죠. 그러니까 소윤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 삼신일체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다신교를 포용하죠. 그 신간의 위계관계가 있는데 그 위계의 정점에 누가 있냐? 3명의 신이 있고 3명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결국에 한 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신두교는 일단은 이 인도라는 사회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민족이 있고 종교가 있고 이런 걸 포괄해. 다양한 다신교를 통해서. 그렇지만 인도에 구심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삼신일체 사상을 통해서 인도를 하나 묶는 거야. 그래서 이 신두교는 다양성과 함께 인도의 구심점 역할을 또 했던 거다. 교리 안에서. 그리고 신두교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불교라든지 기독교는 다 창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정통 교리가 있죠. 정통교리가 있고, 정통교리에 배제된 걸 뭐라고 해? 이단이라고 하죠. 근데 그 신두교는 그런 게 없어. 그 신두교를 세운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정통교리도 없어. 그냥 다 수용을 해. 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없어. 그래서 많은 다양적인 요소들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신두교도 업윤회 해탈을 받아들이는데 좀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우파니샤드처럼 업에 의한 인과관계에 따라서 현세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하고, 그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해탈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방법 다 써요. 명색, 사색, 요가, 고행도 있고 팔정도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갖고 윤회의 고리를 끊으려고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의 해탈의 대상이 좀 달라. 해탈의 대상이 뭐냐? 자, 브라만과 크리샤트와 바이샤는 해탈할 수 있어요. 현세에서. 근데 뭐는 해탈할 수 없죠? 수도다와 그 수다 밑에 이제 불가촌 천민이라는 계층이 있거든요. 불가촌 천민은 해탈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탈하냐? 얘네들은 다음 세계에 가서 해탈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의 세계에. 그래서 그 수다나 불가촌 천민은 위의 계층들, 바이샤나 크샤트냐 브라마 계급을 잘 모셨다가 업을 잘 쌓은 다음에 상위 계급을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탈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신두교는 그 불교와 달리 차별적인 요소가 되게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슬람교가 들어왔을 때 그 신두교 하위 계층들이 많이 뭐냐면 이슬람교 개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화 되는데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파니샤드 중심으로 해서 불교, 자이나 신두교를 한번 설명을 했어요. 네, 한번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마우디아 왕조를 보죠. 이게 14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좀 보는데, 자, 마우디아 왕조는 이제 인도 최초의 왕조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누가 건국했냐면, 그 마가다 왕족의 일족이었던 찬다쿠타가 건국을 했죠. 그래서 마가다 왕국을 토대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 마우디아 왕조가 통일 왕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인더스강을 공격할 때부터죠. 인더스강을 공격하니까 거기에 이제 주변에 여러 정치 세력들이 하나 통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원전 32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연도야. 왜냐면 절대 연도가 되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발달하지 못했다고 했죠. 근데 되게 이 기원전 326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명확한 연대가 밝혀진 거야. 이걸 기점으로 해갖고 전후의 정치사의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이 알렉산더 그 공격한 시점을. 자, 하여튼
그래갖고 자극을 받아갖고 이제 마우리아 왕조가 등장을 했고,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는 BC 3세기 때, 그 등장한 아소카 왕이죠. 3대 왕인 아소카 왕 때,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우리아 왕조의 최대 정성기를 누렸던 왕조고요. 이 사람은 종교 정책과 친불교 정책을 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 왕조들이나 민족들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종전의 그 다신교 체제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보편적인 어떤 원리가 필요해. 사상이 필요해. 그래서 불교의 그 사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죠. 불교의 뭘? 다르마. 다르마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불법과 관련된 거예요. 불법. 그래서 불법을 통해서 통일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통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남인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칼리카 전투에서 이겼지만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이 칼리카 전투의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정복 전쟁이 끝나고 중단하고 이는 다르마 정책을 내세웠다고요. 그래서 그런지만 마우리아 왕조는 특징이 뭐냐면 데칸공까지만 진출했어. 그 이남은 뭐야? 그냥 내버려뒀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불교 보홀에서 3차 결집을 하게 되죠. 3차 결집은 뭐냐면, 그 석가의 가칭, 그러니까 그 당시 고타마 시다타의 가르침을 있는데, 말 좀 됐는데, 내가 석가모니가 이제 말을 했잖아. 여러 가지 교소를 얘기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 제자들이 이걸 듣고, 기억을 하죠. 인도에서는 기록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자기가 전달한 말을 어떻게 암송을 해요. 노래 형식으로 이렇게 가사 형식으로 암송을 해서 다음 세대에 또 전달해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암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나중에 이게 여러 이본들이 등장하죠. 석가모니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주장할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하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예전에 1차 결집과 2차 결집 같은 경우에는 모여가지고 암송을 같이 했어. 그래서 조절을 했거든요. 결집을 하고. 근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차 결집 때는 그냥 암송한 게 아니다. 이제 문자로 기록을 하기 시작해. 근데 이때 문자는 팔리어예요. 팔리어. 우리가 하는 산스크리트가 아니라 팔리어 경전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소승불교의 경전은 팔리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3차 결집이 있고, 나중에 4차 결집 때는 언제 일어나요? 카니시카 왕 때 일어났죠? 이때 결집 형태는 이것도 문자로 기록하는데, 이때 문자는 산스크리트야. 그래서 버머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인데, 이거는 대승불교 경전을 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좀 차이가 있다. 그 다음 소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원래 정확한 말이 아니죠. 상자부 불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저 동남아시아로 전파됐죠, 그때. 그 다음에 스토파를 건설해. 스토파는 뭐 하냐면 흙을 쌓아가지고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기념물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스토파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걸 한자로 적으면 솔타파가 되죠. 솔타파. 솔타파인데 솔자와 파자를 빼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탑이라고 하죠. 탑. 근데 소승불교 때 이제 스토파는 일종의 상징적인 거지 숭배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숭배 대상이 된 것은 언제냐면 대승불교 때야. 그래서 대승불교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잡냐면 이 스토파의 숭배 사상에서 등장해.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리를 보관하는 상징물이 아니라 이제는 스토파가 뭔다? 숭배의 대상이 됐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EBS 강사 중에 한 분이 스토파가 대승불교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고, 예, 이거는 스토파는 대승불교에 상당히 중요시 여긴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사에서 또 관련돼서 전륜서왕의 개념을 이때 제시했죠.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전륜서왕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석주미문을 각지에 세워서 돌아다니면서 그래갖고 이제 그 석주미문들을 세우고 자신의 어떤 이념, 다르마의 어떤 이념들을 널리 알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자주 인도 전역에 돌아다녔어. 그래서 석주미문들이 되게 큰 것들이 많아요. 아소카 칙령 같은 것도 여기 적어놓고 다르마의 이념이 어떻다 적어놓고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진시황하고 비슷하죠. 진시황도 막 돌아다녔잖아. 그래서 자기 업적 가시하고 막 그런 것도 돌에 새기고 진시황하고 아소카 왕이 생존 연대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비슷비슷해. 결국 진시황은 돌아다니다 죽었죠? 이 사람은. 자, 뭐 하여튼 게 있고, 이 외에도 가난한 사람에게 집을 마련하고, 살생을 금지하고요. 그래갖고 이제 살아있는 몇몇 종류의 새와 짐승들 살생을 금지하고, 수도에서는 동물을 아예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사형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동물은 못 죽여도 사람은 죽일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사형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자, 병원을 설립하고 제국의 도로망을 정비하고 도로에 가로수를 뒀다. 그래서 행인들이 후식이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석주비문 아까쯤 얘기했죠. 거기에 다르마를 강조했는데 요게 왜 강조했냐?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보편적 통일 논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브라마 계급을 견제하게. 근데 주의할 것은 브라마 계급들을 탄압하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내용을 보면 그 석주비는 브라마 계급도 존중해라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왜 견제의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 이제 불살생을 강조해. 불살생을 왜 강조하냐? 브라마교에서는 되게 그 동물들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브라마를 존중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브라마를 견제하는 내용도 있더라. 두 가지 그 의미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제 쓰시면 되고 예전에 이제 쓴 답안을 보면 다르마까지는 보편적 통일 논리까지는 제시는 써요. 근데 요건 못 쓰더라고. 브라마 견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의혹이 있을 때 이거 문제 냈거든요. 예, 근데 요거 뭐 그대로 냈더라고 그냥. 이 사람들이 보고 뺏긴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인도가 나중에 이제 아소카 왕이 죽고 나서 다시 분열되죠. 그래서 이제 파라티아, 뭐 샤카, 쿠샤 왕조가 있는데 요게 좀 눈여의 쿠샤 왕조인데 쿠샤족들은 그 아리안 계통이 세운 왕조는 아니에요. 요거는 이란 계통의 유목민족들이 세운 왕조죠. 예. 그 대월지에서 파생된 왕조인데 쿠샤족가 있고 또 샤카 왕조가 있어. 그래서 쿠샤 왕조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일부 지역. 겐지스강, 인더스강 유역 지역만 지배하려고 나머지는 여러 왕조도 있었죠. 그래서 그 여러 왕조들을 이제 봉건제도 형식으로 충성을 받고 자율적으로 통치하도록 이제 하겠는데 이렇게 있고 남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남인도를 완전히 전복하지 못했다고 했죠. 드라비자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남인도에서는 안드라 왕조가 있었다. 그래서 이 안드라 왕조는 이제 북인도 쿠샤 왕조 때 같이 있었던 왕조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해상무역이 되게 발달됐고, 이때 이제 불교와 브라마교가 남인도까지 확산이 돼요. 근데 남인도나 이 동남아시아에 확산된 브라마교는 특징이 뭐냐면, 카스트 제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요거는. 그래서 요때 이제 브라마교 특징이 뭐냐면, 뭐 카스트 제도가 별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 지역은. 주로 이제 브라마교의 어떤 다신교적 요소하고, 그 다음에 또 제의, 춤, 이런 것도 있죠. 축제, 이런 것들 강조해. 춤을 되게 강조해. 그래서 좀 약간 북인도 지역의 브라마교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요. 예, 특징을.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쿠샤 왕조를 보죠. 쿠샤 왕조. 자, 이 쿠샤 왕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적인 통일 왕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의 일부 지역만 통치했죠. 서부 인도 지역. 되게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인더스강 유역 지역을 이제 통치를 했던 거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가다 왕조, 그 샤카 왕조, 뭐 칼리카 왕조, 안드라 왕조, 숄라 왕조도 동시에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카네시카 왕 때 제일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자, 이 카네시카 왕 때 이제 업적을 보면 활발한 정복 정전을 했다. 그래서 겐지스강 유역까지 확장하고 그다음 중앙아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일부까지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가 충돌했는데 그때 이제 반주와 전투에서 이제 패했다고 그래요. 예. 자, 그다음 중앙 집권 국가를 강화시켰다. 그래서 왕 대신에 중국 천자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지방에 관리를 박용했고요. 경제 정책은 중개무역을 했고,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죠. 이게 시험문에 나왔는데, 자, 이때 간다라 불상이 발달됐어요. 원래 이 간다라 불상은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냐? 그리스의 영향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북쪽 지역에 무슨 왕조가 있었다고 했죠? 그리스 계통의 박테아 왕조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지배층 박테아 왕조의 지배층이 그리스인디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수용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예전에 자기가 믿었던 그 그리스의 종교는 뭐야? 특징이 조각상이 있잖아. 예. 그래서 뭐 아테네, 그 다음에 헤라, 제우스 조각상이 있는데 불교는 원시 불교는 조각상이 없어.
원시불교는 그 원래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래서 이제 어떤 가르침이나 심리학인데, 깨우침인데, 그때 이제 그 부처님이 아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상을 안 만들었어요, 원시불교에서는. 그래서 부처님 나타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났죠? 발자국, 시강, 보리수, 이런 상징적 차원으로만 나타난 거야. 근데 이게 답답한 거야, 얘네들 입장할 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시켰죠. 이게 최초 만든 간다라 불상이에요. 그래서 간다라 불상을 만들 때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리스인들의 모습으로 만든 거겠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쿠샤방교 때 전파가 돼요. 특히 이 쿠샤방교 때는 BC 1세기 전후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이 대승불교는 소승불교 한 1파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독립해 나가는데 이 대승불교는 이제 그 소승불교는 또 깨달음을 나타나지만 이 대승은 대중화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대중도 같이 깨달고 일종의 조금씩 숭배를 하기 시작해. 불교를 일종의 종교로서. 그래서 이제 종교 숭배하다 보면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토파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뭘 숭배하면 불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예,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상 제작이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들 과정에서 이제 대승불교와 함께 이 불상 제작 널리 확산이 됐다. 그래서 간다라 불사의 특징은 그리스풍으로서 인간적 개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보호에서 이제 그 왕권 강화 측면에서 불교를 보호했는데, 요때 불경이 4차 결집이 일어나죠. 4차 결집은 파리아 경전이 아니라 뭐야? 산스크리트 경전. 대승불교 경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투라 불상이 있다는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쿠타왕조도 가죠. 쿠타왕조. 쿠타왕조는 예전에 기초는 만울법정과 함께 같이 나왔어요. 만울법정이 쿠타왕조 때 이제 성립된 법정인데, 쿠타왕조는 성립 시기가 4세기에서 그 6세기 중엽까지 있었던 왕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쿠샤 왕조를 타파하고 등장한 왕조죠. 이 쿠타 왕조의 특징은 뭐냐면 뭐라 할까? 쿠샤 왕조는 엄밀히 말하면 통일 왕조는 아니죠. 일부 지역만 지배했던 왕조인데, 근데 이 쿠타 왕조는 남인도를 제하고 모든 지역을 장했어.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를 이은 제2의 통일 왕조였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사무라 쿠타, 그 다음 찬드라 쿠타 2세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쿠타 왕조가 언제 망했냐? 유목민족 에플타족이 침입하면서 이제 점점 쇠퇴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에플타족은 어떤 족이냐면, 여러분들 훈족 아시죠? 훈족. 훈족은 원래 기원이 뭐예요? 홍노족이잖아요. 그래서 홍노족이 이제 분열되면서 그다음 북흥노가 서쪽 가서 홍족이 되죠. 이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려왔어.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게 무슨 민족이 되냐면 에플타족이라고 불러주네요. 그러니까 얘는 홍노계통이에요, 얘네들이. 그리고 에플타족이 같이 내려올 때 거기에 꼽사리 껴갖고 같이 내려왔던 민족이 라지푼트족이죠. 그래서 나중에 라지푼트족이 북인도를 장악하면서 여기 소왕국을 만들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에플타 쪽에 이게 침입해서 멸망했다는 설도 있고, 이 쿠타 왕조가 아니면 쿠타 왕조가 멸망한 게 아니라 이때 쇠퇴해왔다가 여기 쇠퇴하면서 도로망을 다 끊어놔서 나중에 지역 단위의 어떤 소왕국들이 등장해갖고 나중에 이제 쿠타 왕조의 문화를 더 번성시켰다. 지방 문화 발달했다. 책마다 좀 다르게 기술돼 있어. 근데 쿠타 왕조의 그 정치사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안 나올 것 같아. 중요한 건 뭐냐면 문화적인 측면이죠. 신두교나. 자, 거기에 이제 보면 신두교를 볼게. 신두교는 이 쿠타 왕조 성립 이전에 3세기 때 형성돼 있는데, 예전까지는 이제 불교가 주류였어요. 근데 이 쿠타 왕조가 왜냐면 종전에 누구야? 갑자기 부나마교가 이거 자체 반성을 해가지고 자가 발전한 게 신두교인데, 그래서 이 쿠타 왕조 때는 이 분화마 사상을 기조 국가 통치 이념을 했다. 아까 봤죠? 왕이 뭐죠? 비슈뉴의 하신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쿠타 왕조 때 그 신두교는 브라마교, 민간신앙, 불교적 요소를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카스트제를 합리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신분지를 뭘로 해석해요? 종전의 전생의 업을 쌓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카스트 제도를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만우법전에서 기록을 해놓죠. 그래서 그 만우법전은 법전이면서도 뭐냐면 일종의 그 신득의 경전이에요. 네, 신득의 경전이 이제 만우법전이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만우법전이 시험 문제 나왔고 그 세계사 교과서에 찾아보시면 그 신득의 경전 만우법전의 그 사료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눈에 발라주세요. 예, 찾아서.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인데 불교는 그때 발달됐어. 근데 이게 발달됐다는 게 뭐냐면 그 교리적으로 상당히 발달됐어요. 근데 대중화되지 못해. 아까 전에 교리적으로 발달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덕후들 있죠. 덕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 어디야 날란다 선에 모여갖고 그 되게 교리적으로 상당히 심화시키고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근데 덕후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대중화가 어려워. 교리가 어려우니까. 지금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강의를 이제 들을 때도 뭐 어떤 걸 들어요? 재밌고 쉽게 가르치는 강사들 걸 많이 듣잖아요. 내용이 뭐 얼마나 충실한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이 사람 대중화를 못 시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교가 어떻게 될까요? 쇠퇴해져. 그래서 책에 보면 그 약간 모순된 말이 있어요. 요때 쿠타 왕조가 불교가 쇠퇴했다는 말도 있고 어떤 쿠타 왕조 때 불교가 번성했다는 말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맞아. 왜냐면 불교의 교리는 번성했어. 근데 세력은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또 불교가 그때 당시에 왜 세력이 약화됐냐? 교리가 어렵기 때문에 약화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치적 탄압을 받지는 않았어요. 쿠타 왕조는 그 뭐냐면 신주교도 보호했지만 불교도 지원을 해줬어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뭘 강조하냐면 인도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했어요. 인도적인 것들. 그래서 왜 인도적인 것들을 강조했냐면 예전에 샤카족이나 쿠샨족들은 아리아 민족이 아니죠. 어떤 민족이에요? 이란 계통의 민족이야. 그래서 이제 쿠타 왕조는 이제 이란 계통의 왕조이기 때문에 이란의 고유한 것들을 되게 강조해요. 여기에서 인도의 고유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인도의 고유한 것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인도적인 것들, 아리안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 내려왔던 그 여러 가지 문화나 서사시나 이런 것들도 산스크리트 정리하기 시작해.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인도 고유한 그 종교인 신주교도 강조하고 그리고 불상도 인도적으로 바꿔요. 그래서 예전에 간다하 불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리스풍이죠. 근데 요때 발달된 그 쿠탄 양식은 인도적 요소가 상당히 강해요. 그 예를 든 게 이제 간다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식은 그리스풍은 이제 뭐냐면 옷이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내복이 안 붙여 몸이. 그리고 옷주름이 되게 뭐냐면 선명해. 근데 그 모양도 그리스인 양식 그 부분이고. 근데 이에 반해서 쿠탄 양식은 일단 외모적으로 오늘날 인도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옷주름이 얇아. 그래서 속이 비쳐. 그건 이제 인도가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두꺼운 옷보다 뭐예요? 얇은 옷을 입잖아. 그래서 그 인도의 조각풍들 보면 그 뭐냐면 좀 약간 야시시한 것들이 되게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쿠타 양식의 기본적인 거고 또 쿠타 왕조 때는 그 아잔타 석골 사원들이 많이 발달됐어요. 석골 사원들이. 이 석골 사원들 왜 발달됐냐면 인도의 그 기후 때문에 그렇죠. 인도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날씨가 덥잖아. 습하고. 그 당시 뭐 에어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석골에 사원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됐고 이 석골 사원 형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중국의 3대 석골 사원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석고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좀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인도나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 석골을 이용한 방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공 석골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죠. 인도적인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리아 민족들의 어떤 특징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발달되겠죠? 종전에 내왔던 아리아 문화들을 정리하기 시작해. 그래서 쿠타 왕조의 특징은 뭐냐? 고전 문화가 발달돼요. 고전 문화가. 그래서 그 보면 그 고전 문화는 이제 산스크리트를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샤코타란 칼리다시아 샤코타라는 문학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두교 성전이었던 바가바드 기타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인도의 그 누구야 간디의 비폭력 사상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바하마라타와 라마야나 같은 구전 그 서사시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정리되고, 이건 서사시면서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경전 역할을 해요, 또. 그래서 이제, 근데 라마야나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죠? 뭘로 유명해요? 거기 라마야나 주인공이 누구죠? 원숭이잖아. 원숭이가 나중에 이제 그 서유기에서 뭘로 변하죠? 손오공으로 변하죠. 손오공이 있고,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그 라마야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축제도 열리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이 발달, 특히 자연과학이 발달된다. 아까 말한 영의 개념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형성이 나중에 크게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무한 개념, 그 다음 원주율. 그래서 이제 그 3.1416이라는 원주율 있죠. 그 수학 시간에 많이 들었던 그런 개념과 또 지구의 자전과 월식의 원리를 이용하고 하는데, 요거 자전과 원리를 인식한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거죠. 유럽에는 18세기, 19세기 들어가서 인식한 건데, 이미 이제 이 시기가 뭐 5세기, 6세기밖에 안 되는데, 인도에서 알았던 개념이고, 그래서 이때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과서에 나왔는데, 아리아바타라는 사람이 있어. 이 아리아바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천문학자면서도 수학자야. 그래서 이제 원주율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자전과 그 다음에 월식의 원리도 인식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인공위성 중에 이름 중에 아리아바타라는 인공위성이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래도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인도인들은 수학이 되게 잘 발달됐죠. 수학을 잘하잖아요, 애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수학자들도 배출시키고. 자,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수학 공부하면 이제 저도 수학을 잘 못하지만 되게 보면 그 문제를 일종의 암기를 해가지고 공식을 외워가지고 그냥 문제 푸는 걸로 이렇게 하잖아. 문제 풀이시고 점수 따기시고. 근데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영의 개념도 일종의 철학적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학을 할 때 철학이 발달되고 사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의 개념 하나를 다 짚고 넘어가나 봐. 왜 1 플러스 1이 2인가에 대해서 애우질 않고 얘는 철학적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수학 발달에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그 수학적 원리나 개념 것도 이거 쉽게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인들이 수학을 잘하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런 자연과학은 후에 이슬람에 영향을 줘서 이슬람 과학 발달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던 인도가 나중에 8세기 때 조금씩 이슬람의 영향을 받게 돼요. 8세기 때 이제 인도에서 이제 왜 이슬람을 받아들이냐? 원래 그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올 때는 어떤 침략 정책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상업적 목적으로 들어온 거죠. 이슬람 상인들이 와갖고 이제 교육을 하다가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인도에. 그러면서 뭐냐면 이슬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그 10세기에서 이제 11세기에 등장하면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어떤 계통의 왕조가 등장해요? 이슬람 계통의 왕조가 등장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주변에. 그래갖고 오늘 그 처음에 이제 그 이슬람 왕조들 가지니 왕조 들어오셨죠? 투르크 계통의 가지니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은 투르크 계통의 고로 왕조가 있어. 특히 고로 왕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북쪽 북인도 지역에서 이제 어디를 공격하냐면 델리 지역을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잦은 침입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라지폰드 그 계통의 신도 왕국도 쇠퇴하게 되고, 이때 고로 왕조에서 파견한 그 아이박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아이박이 이제 정복사업으로 4년간으로 파견됐다가 델리에서 아예 그냥 새로운 그 살림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왕조가 맘무르크 왕조가 있어요. 그래서 맘무르크, 칼지조, 투그라조, 사이드, 그 다음에 로디주까지 델리를 수도한 왕조들이 등장하죠. 이게 델리 슐타 5왕조야. 그래서 주변에 가진이 고로 같은 병방의 왕조가 결국에는 델리 슐타 왕조 때 중앙 지역을 장악하고, 결국엔 무굴 제국 때 인도 전역을 장악하는, 그래서 인도의 이슬람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돼요.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요 부분은 이제 그 앞으로 정치 부분이니까 이제 각자 보시고, 그 인도와 이제 힌두교 문화가 융합되면서 시크교나 뭐 우르두나 탄지마할이나 뭐 무굴레와 나지푼두해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델리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한번 뭐와 같이 나왔냐면, 그 당시 누구야? 티무르 제국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티무르 제국이 이제 그 들어왔던 왕조가 투구다주죠. 투구다주를 멸망을 시키고 그냥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투구다 대신에 등장했던 게 사이드야. 이 사이드가 있다가 로디족 때 누가 쳐들어와요? 북쪽에서 무굴 제국이 쳐들어요. 그래서 무굴 제국이 이제 로디를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델리 슐타 왕조의 특징은 뭐냐면 초창기 때 이 왕조는 상당히 뭐냐면 신두교를 탄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두교를 포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인두세만 부과하면 어떤 종교 자유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신두교가 주요 종교지만 조금씩 하층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여. 그래서 오늘날 그 인도에 그 이슬람교가 이제 형성되는 배경이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남부 인도 지역은 북부가 이제 델리 슐타 왕조가 있는데, 남부는 어떤 왕조가 있었냐면 비자르 나가르 왕조가 있었어요. 예전에 12년기쯤 이제 오답으로 나온 거야. 예전에 정화대원정 할 때 무굴 제국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북쪽엔 델리, 또 남쪽에는 비자르 나가르 왕조가 있었다. 그리고 요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포르투갈인들이 통상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무굴 제국이에요. 예. 자, 무굴 제국을 볼게요. 무굴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몽골 지방의 새로운 사람들의 의미예요. 페르시아어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도 전역을 지배했던 최초의 이슬람 왕조면서도 인도의 마지막 왕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나 청이나 무굴 제국은 본토민을 제거하고 뭐냐면 등장했던 이민족 왕조이고 결국에는 최후의 왕조가 되기도 하는데, 자, 이 무굴 제국을 세웠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베르야. 바베르. 이 바베르는 자칭 티무르의 후손이라고 또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티무르의 5대 손이라고 하고 어머니는 징기스칸의 15대 손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 계보가. 자칭 그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학자들은 뭐냐면, 몽골계 혈통을 가지고 투르크 계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에 보면 트로크하고 페르시아적인 어떤 요소들이 같이 있어. 얘네들이.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얘네들은 로디 왕조를 대상으로 파니파트 전투에 크게 승리를 해서 델리를 점령했다. 그래서 이제 파니파트 전투에서 이제 뭘 동원했냐면 대포를 동원했대요. 그래서 이제 쉽게 점령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대 왕이 누구냐면 악바르 대제예요. 악바르 대제.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그 3대인 악바르 대제와 그 다음 6대인 뭐죠? 아우랑제부가 많이 나오죠. 자, 악바르 대제가 통치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16세기 정도 돼요. 16세기. 1556년에서 1605년까지 있었던데, 이 사람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수도를 어디로 이제 옮기냐면 파타푸르 시크리인가? 그래서 종전에 그 수도는 이제 아그라나 델리를 정통했는데 이걸 깨고 파타푸르 시크리로 옮겼다고 하는데, 이름도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수도를 다시 델리로 옮겨요. 잠깐 옮겼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해서 자사를 파견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어떤 족이 있었다고 했죠? 나지푼두족이 있죠? 신두교의 여러 소왕국도 있었는데 이들을 토벌해요. 근데 이제 나지푼두족이 그 당시에 이제 일종의 토세력이야. 원래는 이 사람도 이민족 출신인데, 유인민들인데 이제 어느 사람이 그 지역을, 북인도 지역을 장악했던 세력도 있네요. 자, 그들의 협력 없이는 국가를 통치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과 동맹을 맺고 나지푼두 갈릴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등용을 해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나지푼두 그 공주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피도 섞고 그런 작업도 이제 필요하고 그런데, 자, 그 과정에서 이 인도와 신두교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융합의 특징은 완전한 해소가 아니라 잠시 정목시킨 거야.
그래서 나중에 분열의 요소가 항상 내포되어 있는데,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한테 항복했던 라지푼드 출신들 기용을 하죠. 고위직의 문호 개방하고, 그 다음에 조세제도 정비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특징이 뭐예요? 인두스를 폐지하죠. 그래서 예전에 비이슬람교도에게 부과했던, 신두교도에게 부과했던 인두세, 지주화를 폐지시켜. 그리고 성지순례제도 폐지시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신두교 성지들 이제 순례할 때 이런 것들을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새로운 사상을 강조해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해. 그래서 종교 대회를 개최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두교, 그 다음에 또 시크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대표들 다 모아가지고 밤샘 토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인정해주고, 다양한 종교를 인정해준 그런 정책들을 하는데, 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두 문화를 장려해서 이슬람과 신두 문화 융합을 도모하고, 토지 개혁을 하고, 이 토지 개혁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 그 예문에 좀 나왔던 거예요. 그 예전 기출 예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공평하고 그 효과적인 토지 개혁을 했다. 그리고 교육 활동을 권장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악바르 대제가 이제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뭐 자항기드 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샤한자한이라는 사람이 있어. 샤한자한 5대 황제가 있는데, 샤한자한은 그 어떤 타지마할인가 아시죠? 그래서 자기 부인 사랑하는 그 아내였던 무타파 마을을 무덤을 이제 만들었죠. 네. 그래갖고 이제 타지마할이라는 큰 무덤을 만들었는데, 무덤이 건물 형식으로 이렇게 크게 지었어, 예전에. 자,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넘어가면서, 등장했던 사람이 아우랑제부예요. 아우랑제부. 이 사람도 되게 중요하죠. 보통 그 악바르 대제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아우랑제부는 자기 아버지를 이제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죽이고 자기가 집권했던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제 여기 했는데, 이 사람은 이슬람 정통주의를 내세워요. 이슬람 충실한 신자, 원리주의자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정복 정책을 했죠. 그 활발한 정복 정책을 최대한 전성기 때 영토를 그래서 그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시기가 아우랑제부 황제 때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대외 원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리한 대외 원정으로 어떻게 재정이 고갈되죠. 그러니까 그 재정이 고갈되면서 세금도 되게 많이 징수해요. 그래서 그 엄격한 이제 세금제도 실시해갖고 이제 그 지방갈 파견해서 막 세금도 걷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무리한 대외 원정에 남인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두교를 탄압했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아까 전에 아우랑제부는 독실한 정통 그 이슬람 교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이제 이슬람 포용 정책을 버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지아도 부활되고요. 그래서 폐지했던 부활되고, 또 이교도 사원, 신주교 사원과 학교도 폐쇄하고, 그 이슬람을 강제로 개종할 걸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야. 대표적인 게 신두 계통인 라지푼드족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이제 마라타라는 그 동맹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시크교도 반란을 일으켜. 곳곳에 반란이 일으켜. 그래서 이런 간용 정책이 폐지되면서 이제 곳곳에서 반란이 나오고, 잦은 원정 때문에 또 재정도 궁핍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인두세도 징수하고, 등등 하면서 이제 무굴 제국이 어떻게 될까요? 분열되기 시작하고, 예전에 잽도 안 됐던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죠. 예전에는 무굴 제국이 강할 때는 끽소리도 못했어. 근데 무굴 제국이 약화되니까 그 틈을 넣어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싸우다가 포르투갈, 네덜란드 떨어져 나가고, 영국과 이제 프랑스가 한판 붙은 전투가 프레시 전투고, 결국에는 인도와 영국한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런 게 과정을 걷게 됐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악바르 대제하고 이제 아우랑제부 이렇게 이제 그 차이점 이렇게 기술해 놨거든요. 요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는 신두 요소와 이슬람 문화가 같이 결합됐다.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시크교도하고, 그 다음에
그 타지마하고 나지푼투해야, 우르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좀 본 게 그 시크교야. 시크교는 이제 15세기 때 형성된 종교인데 이슬람 요소하고 신두교 요소가 같이 혼합된 종교죠. 그래서 이제 나나크라는 사람이 그 뭐냐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일신 신앙이나 인간 평등, 뭐 우상 숭배 배척, 윤회, 그다음에 카스제도 부정, 그리고 뭐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이 아오랑제부의 탄압을 맞서가지고 전투적인 교단 조직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도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군인들 있죠, 군인들이나 경찰들 중에 인도에서 시크교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크교도가 보통 싱이라는 그 글자를 쓰죠. 앞에 그 성씨가 모두 싱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시크교도 출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르도가 있는데 우르도는 일종의 복합어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델리 슐탄 왕조부터 해서 페르시아 제국, 델리 슐탄 왕조에서 무굴 제국 때 이제 형성됐던 언어인데 군대 이제 신두어, 페르시아, 아랍어를 섞인 언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계어, 우리식으로 따지면 외계어 있었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인터넷 언어, 그것이 더 발전된 것이 이제 뭐냐면 새로운 언어 구조와 비슷한 거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파키스탄의 공용어야. 파키스탄. 예. 그래서 파키스탄의 공용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아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 나지푼트 해아하고 무굴 해아가 있어. 그 무굴 해아하고 나지푼트 해아하고 동일하게 보신 분이 있는데 다른 거예요. 무굴 해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뭐냐면 페르시아 세미나, 그 다음에 하고, 무굴 해아는 페르시아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신두교적 요소가 이제 섞인 걸 말하고, 1대1로. 나지푼트는 원래는 신두교 해아였다가,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적인 어떤 이슬람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 무굴 양식 같은 공중 양식이고요. 나지푼트 양식은 서민 양식이야. 그렇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두 개의 요소가 같이 섞였다. 그래서 무굴 양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페르시아를 바탕으로 해서 페르시아 세미나를 중심으로 해서 신조의 토착적인 어떤 요소들이 결합이 된 거고, 그리고 나지푼트는 원래는 그 신두교 양식이었는데 거기에다 뭘 받아들인 거야? 일부 페르시아 세미나 양식을 또 받아들인 거고, 이렇게 이제 있지만 둘이 섞인 거지만 둘은 다른 양식이에요. 예, 그 두 개의 양식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세포의 항쟁을 보죠. 세포의 항쟁. 예, 세포의 항쟁인데 좀 쉴 때 됐죠? 예, 좀 쉬고 하죠.